대전까지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이렇게 좀 주말인데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우리 사회자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좀 외진데 있어서 찾아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 공연이 너무 멋져가지고요. 제가 좀 위축이 됐는데 공연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선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글쎄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죠. 모르는 것이 정의이고요. 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왠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와 비판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기 오늘 청소년 어린이 또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죠. 당신은 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연애를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해봤는데요. 예, 지금 우리 아내가 중계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어떤 그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좋아하니까 연애를 했겠죠? 그랬더니 왜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난감하죠. 뭐 우리 남성분들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좋으니까 좋지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여성분들? 거의 100명100 기분 상하시죠? 아니 그거 말고 왜 내가 좋은데 왜 김태희가 아니고 왜 전지현이 아니고 왜 내가 좋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그 질문의 의미도 몰랐고 답도 몰랐고 그래서 며칠 후에 제가 차였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탐탁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무조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난 대한민국을 사랑해 나는 애국자야 라고 하는 분들에게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없으실 경우 그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그분은 어떨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계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무조건 일본이 최고야 라는 일본 극우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애국 이것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우리 헌법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정해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셨지만 외세의 침략과 일제에는 36년 동안이나 복속당했고 또 공산주의의 침략도 당했고 독재치하에서 신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오신, 그래서 결국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마련한 이 민주헌법,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꼭 법학자만을 위한, 법학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고 나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추려보면 헌법 전문, 각 조항이 있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헌법의 전체를 설명하는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고 있다. 그리고 불의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일어섰던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곳입니다. 힘세고 강한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만약에 권력이 불법하고 불의하다면 시민들, 국민들이 일어서서 당신들 나빠! 라고 질책할 수 있는 곳, 심하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인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는 국가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평화적인 통일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인도주의, 동포애 세 가지를 국가의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의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체를 관통하고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선택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것이 무엇일까?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답이 뭘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이것입니다. 뭐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정답. 상품은 없습니다. 다수결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주의는 그럼 다수결일까요?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다 민주주의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대전 시민이시죠, 광역 시민들. 예를 들어 충남 예산의 몇 퍼센트를 대전에 줄까 말까, 50%를 대전에 줄까 말까, 여기서 다수결을 선택한다면 그 정의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여성분이 한 65%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군 가산점제를 줄까 말까를 다수결을 결정한다면 아드님 때문에? 네. 어쨌건 다수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그렇죠? 무조건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닐 겁니다. 여기 뭔가 더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닌데 다수결로 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하면 주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가 처음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 독일 국민의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총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 아닌가요?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학살하고 그리고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을 탄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히틀러는 다수 독일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다수결이니까 그 민주주의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히틀러를 민주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한 통치의 일을 중우정치라고 하죠. 중우정치.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다수결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생략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주로 시대정신이라고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주의를 이기고 절대주의를 이기고 근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본주의, 민주주의, 박애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 시대정신에 반해서 무조건 다수의 힘만으로 다수의 의견만으로 소수를 압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살상하기까지 한 그런 히틀러의 행동들을 결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국가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민주적인 국민들 다수에 의한 시대정신이 담긴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그저 다수의 횡포와 폭력에 기반한 중우정치인지 가장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국민으로서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모여서 다수결이 되려면 그냥 투표기 누르고 투표함에 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난 싫어. 난 아니야. 난 이게 좋아. 그런데 내가 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우산 장수가 여기 와서 밖에 좀 이따가 비가 올 테니까 원래 2,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 손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 어떨까요? 사겠다고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산 장수의 말만 믿고 비가 온다고 가정하고 우산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에는 그래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안다는 것. 알 권리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정원 사건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금을 더 늘리는 것? 주택에 대한 부가세를 낮추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런 의사표현을 내가 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혹은 국정원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반 시민이 집에 앉아서 자기 일 직장 다니는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론에 의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요.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 주인인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받으셔야 하고 그 정보와 지식을 대부분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냐, 민주정치냐 아니면 중우정치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그에 대한 정보마저 여러분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전 세계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다. 그래서 제한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측정 대상인 170여 개국 중에 74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과연 어떤 수준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국가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조상과 선열과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분명히 늘 감시하고 지켜보고 또 우리의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가치가 법 앞에 평등이란 가치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돈 있다고 범죄 저지로도 처벌 안 받고, 돈 없으면 사소한 잘못해도 큰 벌 받는다. 힘센 사람 백으로 두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고, 백 없으면 사소한 잘못해도 큰 벌 받는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과 백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빈부귀천은 있을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불평등 속에서도 감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며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백원종 서울의 소리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죠. 당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오촌의 자살과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NLL 관련해서 허위사실 혹은 국가기밀 이런 것들을 마구 유포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꼭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아마 가장 커다란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몰사고와 함께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죠.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충남 태안의 바닷가로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5명의 학생이 결국 실종되었고 시신으로 모두 발견이 됐죠. 이 엄청난 사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이 헌법만 제대로 지켜주고 민주주의만 제자리를 찾았더라면,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힘이 학교 단위까지 다 있기만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와 이 사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학생들이 떠나게 된 병영 체험 학습이라는 것은 학교의 지도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거죠. 분명히 학생들이 떠난 곳은 사설 캠프입니다. 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보내진 가정통신문에는 병영 체험 캠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관계자 중에 일부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여기에 보내도 됩니까? 안전 확보가 확실히 돼 있나요? 이 군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해병대란 이름만 있지 사실은 해병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주의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의 행정당국의 결정 과정에서 그런 작은 목소리들은 묵살되었을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무수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기억하십니까? 화성 시랜드 참사 이런 것들의 이면에 다 당시에 담당자 개인이나 일부의 공무원들 직원들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리가 좀 위험한데요. 이대로 통행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강한 자, 힘센 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효율성, 성과가 더 중시되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더 중시되는 그런 권위주의적 구조하에서 안전이나 위험을 알리는 작은 목소리들은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앞서 제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개인의 우려, 비판, 문제제기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비록 어디로 갈까에 대한 결정은 늦어졌을 수도 있고 비용은 더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터무니없는 무자격자들의 교관이라고 하면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학생들을 그 위험한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단순하게 이 사건 하나의 관계자 처벌이나 또는 이런 유의 행사 자체를 안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처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그런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부모께서는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마 기간이고 비도 많이 내리고 바다의 특성상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의사를 강하게 개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이고 해병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학교 측의 결정 따라주십시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학부모들 중에 원치 않았던 분들은 이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들이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낸 부모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게는 우리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결국 작은 일은 아니지만 좀 크게 보자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주의라는 우리 선열들이 만들어주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유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연방정부 건물이죠. 그 중에서도 법무부 청사에 각인되어 있는 글씨입니다.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라는 내용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경제, 산업, 복지, 의료 다 좋죠. 다 중요한 영역들이죠. 하지만 어떤 영역이든 잘못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의가 무너진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돼 반칙 쓰고 불법해도 결과만 좋으면 다 용서가 돼. 이기면 장땡이야.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진실이 규명되질 않습니다. 천안함 문제 어떻습니까? 진실은 하나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과학자가 투입되고 아무리 오랜 동안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돼도 국민들의 일부는 믿질 않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개표 부정이며 조작이며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여러 번 유린되고 훼손되어 왔고요. 국민 주권 국가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다수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국민께서 사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허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불신이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보도해도 저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뭔가 숨겨진 다른 게 있을 거야. 음모론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규정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때문만이 아니고요. 북한이 준동을 해서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고 그 강의로 유명하죠.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설문 대상자의 73.8%가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64%의 국민이 그래도 미국은 정의로운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아시죠? 처음 발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세훈과 김용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떤 일이 이들에 의해서 벌어졌는가, 그 진상이죠.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라는 또 다른 엄중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대체 어떤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조차가 상당한 어려움, 난관에 부닥쳐 있죠. 중간에 갑자기 NLL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좀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시나요? 네. 그 중에 4가지 코너 아세요? 네. 예. 세상은 왜?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코너를 좀 차용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한번 추격을 해봤습니다. 제가 외치면 왜라고 할 때 같이 왜라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왜? 왜?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종북, 좌빨, 색깔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경찰 검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그토록 많은 시민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드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감이 좀 잡히세요? 크게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북 좌빨, 저에게도 찍혀진 낙인이고요. 제가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경찰대학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저는 제 부친께서 원래 북에 평안남도에 사시던 분인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당의 박해가 너무 싫어서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살아왔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댓글이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네가 좌빨이었구나, 너는 북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비판을 하면, 또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을 종북 좌빨로 낙인찍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진실성이나 순수한 의도는 믿지 않으려 하는 태도, 그건 잘못됐죠. 근데 그러한 종북 좌빨론이 결코 창조경제의 작품은 아닙니다. 창의롭지 않다는 거죠. 이미 19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그런 색깔론의 광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 당시 미국 의회에서 종이를 뒤흔들면서 여기에 미국에서 암약하는 공산당
명단 250명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250명을 한 명 한 명 고발할 것이다. 미국 사회가 술렁거렸죠. 그 당시만 해도 2차 대전을 이제 마치고 막 새로운 세계가 재편될 때 새로운 적으로 부상한 것이 공산당이었잖아요. 소련, 중국, 미국이 적은 공산주의였고요. 그 이후에 메카시가 한 명 한 명 반정부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에게 저 사람이 공산당이다, 저 사람이 공산당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도 그랬고요. 교육자, 심지어는 군인,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너무 심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반기를 못 들까요? 예, 그 사람도 자신도 너도 공산당이구나 라고 찍힐까봐. 그러한 공포의 색깔론 광풍이 4년 동안 미국을 지배합니다. 1950년부터 54년까지. 그 광풍이 막을 내린 서막은 같은 공화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공화당 의원이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무조건 상대방을 종북이야, 좌빨이야, 공산당이야 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들이 한 양심 선언의 핵심적인 문구가 뭐냐면요, 자유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지켜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공산당이 나쁜 것은 그들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전체주의적으로 정하고 백성들 보고 따르라고 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상대방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한다면 그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카시즘은 잘못됐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종북 좌빨론에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그 자유를 허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근거가 없다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여론조성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소수로 전락할 것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라는 007들이 모인 무시무시하고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기관에서 이 종북 좌빨론을 퍼뜨려 나갔다는 거죠. 4년 내내. 그러니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제게 연락을 해온 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20대 아들이 모 대학에 다니는데 입에 종북 좌빨을 달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그 사람 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종북 좌빨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도 종북이야? 그래서 엄마 큰일 났네 이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컴퓨터 앞으로 가더랍니다. 컴퓨터에서 약 5분짜리 월남의 그 폐망 과정을 담은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더랍니다. 대단히 잘 만들어져 있고 저도 그걸 봤는데요. 아마 전문 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월남이 폐망하기 직전에 자유월남에 정부를 비판하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월맹군이 월남 전체를 지배하고 난 뒤에 공산화가 된 뒤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정부를 비판했던 지식인 정치인들이 공산당의 월맹군의 첩자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월남이 폐망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유사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이 아마도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애국시민, 애국청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딱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 영상을 본 20대 나라를 사랑하는 피가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 있는 거죠. 망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댓글 공작을 벌이게 된 이면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정권이라 불렀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북한에게 이렇게 했느냐, 다시 또 그런 정권이 집권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셨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히틀러가 했던 것 같은 중우 정치를 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국민들께 맡겨야죠. 주인인 국민들께. 그래서 저는 국정원 게이트는, 국정원 사건은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색깔론의 광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워터게이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 워터게이트와 관련해서 경계론도 부각이 됩니다. 왜?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 자신이 재선되기 위해서 하던 와중에 일어났던 문제였고요. 재선이 된 뒤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 혐의 때문에 탄핵 위기에 몰리고 결국은 사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사건은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재임 기간 4년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때였고 현재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워터게이트처럼 지난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현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타당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런데 워터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도청을 하려다 적발된 그 사건만이 아니고요. 그건 결국은 도청도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경찰과 FBI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발견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원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문제가 야기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던 그 과정은 전직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문제였겠지만 이후에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진실 규명 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책임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만큼이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 사건의 진실을 다 밝히고,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지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부정선거의 문제이죠. 3.15 부정선거는 역사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테고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연세상 1960년에 발생하니까요. 당시에 내무부, 경찰,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길거리에서 막 투표함을 미리 투표 용지를 다 넣은 투표함을 갖다 넣기도 하고, 있는 투표함을 폐기시키기도 하고, 또 3명, 5명씩 짝을 지어서 단체 투표를 시키도록 만들고, 야당 쪽 투표 참관인을 내쫓고, 그러다가 막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전라남도 순천에서는 야당 투표 참관 했던 당직자들 2명이 피살당하게 됐습니다. 깡패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기도 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선거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이 되고 경찰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범법 행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21세기형 3.15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더 커다란 의미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의미가 국가기밀의 유출이죠. 지금 국가정보기록원에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심각한 그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출발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라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엉뚱하게 NLL 논란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게 뭡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종합본부장과 지금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종합상실장이 국가기밀인 두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입수해서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장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있는 그대로 낭독을 했고요. 권영세 상황실장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위기에 빠지면. 이런 대화록이 녹취가 돼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기밀 유출자다라는 대단히 치욕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6년에 개설된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주로 미국이지만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국가 기밀들을 몰래 빼와서 내부 고발자들의 도움으로 그걸 공개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양민 학살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불법 무기 거래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되는 곳이죠.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각국 정부들은. 근데 이 문제는 과연 그러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것이 나쁘냐 아니면 잘못한 국가의 행동을 공익제보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바로잡는 민주적인 행동이냐 이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밀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오히려 국가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기밀마저도 유출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인지. 저는 한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죠. 과연 이런 NLL 논란을 통해서 제일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NLL에 대해서 북한이 부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북방 한계선으로 계속 어민들의 어로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국가정보원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이 아마도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을걸? 이러면서 얘기해요. 여당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맞아 동조합니다. 그랬을걸? 아니면 내 의원직 내놓을게. 그런데 아닌 것 같은 증거가 자꾸 나오니까 의원직 내놓는다는 얘기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럼 그 논란을 보면서 북한은 어떨까요? 지금 화내는 척을 하지만 지금 어디 최고 존엄에 해당되는 정상회담 기록을 니들이 마음대로 공개를 하느냐, 우리 화났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오케이, 너희 대한민국 스스로가 NLL을 포기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NLL 이건 너희들 스스로가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남으로 진격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선들도 내보내고 꽃게잡이 천만 내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지만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막 동생이 형한테 빠락빠락 대들어요. 형이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집에 아빠가 사다 주신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장난감.
정말 아끼는 건데 동생이 자꾸 가져가고 내 거야 하니까 형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딱 집어들고 나가요. 나가서 이웃집에 늘 아웅다웅 티격태격 하던 이웃집에 가서 줘버립니다. 야, 너 가져. 이거 내가 아끼는 거지만 내 동생 꼴 보기 싫어서 너 줘버릴 거야. 어떤가요? 그리고 그 형이 나중에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본인 얘기군요. 예. 아, 그런가요? 그걸 부모한테 준 사람은 예. 국가의 이익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자신이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했고 예. 결과적으로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후회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우리 집에 재산을 남의 집에 갖다 주는 거는 그건 손해잖아요. 옳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연결이 되죠. 중국 작벌론부터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국 보수라고 하는 청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나는 일본 사람보다 우리 대한민국 내 종북이 더 싫어. 나는 미국 사람보다 우리 이웃인 종북이 더 싫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국가정보원의 댓글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축소시키는 건데요.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조작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겠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연히 일단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밝혀지고, 둘째로 이 일에 가담했던 또는 알았던, 모의했던,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에 맞는, 책임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공개적으로 했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발표 이전까지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몰랐을 수가 있다. 전혀 자신은 몰랐고 필요하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인지도와 노력만으로도, 지지자들의 숫자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원세훈 원장이 쓸데없는 짓을 벌여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허위다. 국정원까지 끌어들여서 흑색선전하고 있다. 불쌍한 그 20대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 성폭행범이나 쓰는 방법들을 사용했다. 사과하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얼마나 창피하실까 하는 거죠.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본인도 피해자 아니겠냐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모르셨다면. 근데 왜 제가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고 정통성의 훼손이 일어나는 커다란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그 이전이죠. 6월 14일은. 그렇죠? 예,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죠. 내가 그 당시에 발언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되기 전 말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셨잖아요. 그 당시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야당과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사과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과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로 인해서
혼란을 느끼셨고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라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셨어야죠. 검찰은 절대로 내 눈치 보지 말고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황교안 법무장관이 보름 동안 검찰이 구속을 결정했던 원성,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하도록,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던 검찰 결정을 바꾸려고 보름 동안이나 사건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했던 반역적인 행위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질하든지.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신 것이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신 행동이죠. 닉슨이 그랬듯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신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이 밝혀지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국정조사가